스펙 제로, 정보 제로, 그야말로 취업 준비 제로인 취준생을 위한 취업 정보쇼 취업을 부탁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취업의 문을 향해 힘차게 달려볼까요? 본격 취준생 토론 배틀 쇼! 취준생들이 알고 싶어하는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취업에 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완전히 깨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취준진담 함께해 주실 정초일상 교수님, 강민혁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고려대학교 토론 동아리 고란도라 학생들 나왔습니다. 토론의 여왕 김민지 학생과 팔방미녀 토론호 안현애 학생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예상이 불꽃 튈 거라고. 네, 불꽃 튀는 접전이 아주 예상이 됩니다. 굉장히 설레입니다. 예. 네. 자, 벌써 방학에 접어든 지 한 달이 넘어갑니다. 우리 네. 두 학생은 여름방학 좀 어떻게 보내고 있어요? 저는 시험 준비를 하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시험이요? 로스쿨 입학. 야, 벌써 뭐. 역시 뭐. 자, 장난 아니다. 벌써 공격 들어갔습니다, 지금. 로스쿨. 자, 우리 현애 학생은? 저는 동아리 활동이랑 대외 활동 위주로 나이로 또 보내고 받아치네. 아, 어린 나이로 받아치네. 아주 팽팽해요. 팽팽해요. 네, 알겠습니다. 자, 뭐 공모전 활동도 할 테고, 뭐 시험 준비도 할 텐데, 또 방학이면 우리 학생들이 아르바이트 참 네. 많이 하잖아요. 네. 재환 씨는 어떤 아르바이트 해봤어요? 저는 백화점에서 옷을 파는 아르바이트를 해봤어요. 그래서 뭐 저도 아르바이트 안 해본 건 아닌데 우리 봄이 학생이래. 봄이 아나운서. 예, 너무 어려 보이니까. 우리 봄이 아나운서는 어떤 아르바이트 있었죠? 저도 뭐 화장품도 그쵸, 팔아보고, 맞아요. 가방도 팔아보고, 뭐 대단하네요. 그런 판매 아르바이트 해봤던 경험이 있어요. 맞습니다. 알바하면은 뭐 보통 카페나 뭐 편의점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특이한 알바도 많다고 합니다. 오,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아르바이트에 대한 모든 것을 핫키워드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키워드 공개해 주세요. 공개해 주세요. 첫 번째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어떤 겁니까? 이케아. 이케아인데요. 이거 저거 아닙니까? 저 가구 브랜드죠. 네. 자, 첫 번째 키워드 준비한 민지 학생. 무슨 뜻인가요? 네,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을 때 보통 가장 많이 보는 것이 시급이잖아요. 네. 저 역시 시급을 많이 받는데요. 네. 이케아의 경우 시간당 시급이 10,000원이라고 합니다. 와. 네, 보통 일반 대한민국 시급의 2배 가량에 달하는 금액인데요. 거기다가 팀에 따라서 야근 수당과 고용보험까지 지원을 하고요. 보통 아르바이트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죠. 오래 근무할수록 급여가 올라가고요. 퇴직금, 경조사, 연차 지원. 아르바이트생이. 네, 이쯤 그리고 되면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그냥 직원 직원이네요. 네. 네. 무엇보다 직원 할인도 된다고 합니다. 와. 이케아에서 살 거 많잖아요. 네. 대단하네요. 우리 조카 보내야겠다. 사실 이런 일입니다. 다양한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아르바이트가 적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그 꿈의 직장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케아말로 진짜 꿈의 알바가 아닌가. 그러네요. 돈도 주는데 네. 복지까지. 근데 경쟁률은 좀 엄청나겠습니다. 그렇죠? 네, 물론 네. 이케아 광명점이 처음 들어섰을 때 처음 채용 공고를 냈는데 네. 이력서만 4,000장이 들어왔다고 와. 합니다. 엄청나네요, 진짜. 특이한 게 예. 이케아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모인 온라인 이 카페가 있다고 하네요. 또. 이게 참 특이한 경우인데 대단합니다. 이케아에서 일하고 싶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이 네이버 카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 수도 지금 뭐 한 4,000명 정도 된다고 하니까 4,000명이요? 예, 이거 나름 엄청나네. 이 회사 채용 담당자가 굉장히 채용 활동을 되게 잘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고요. 그 카페에 들어가시면 채용 설명 예. 후기라든지 기타 채용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 뭐 면접 후기 등이 좀 있다고 합니다. 일하고 싶은 사람들의 모임까지. 야, 대단합니다. 이케아의 이런 현상에 따른 효과도 있다고요? 예, 이걸 이케아 효과라고 해가지고 예, 이케아가 이제 그로 인해서 오히려 기업 이미지가 제고되다 보니까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본인들 회사들도 1만 원 이상 시급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하는 공고가 많이 늘어나서 이걸 이케아 효과라고도 부릅니다. 그렇군요. 최저시급을 10,000원으로 올리자는 이야기도 많았는데요. 결국은 무산이 되고 최저시급은 확정이 됐는데 얼마죠? 네, 내년에 최저 시급은 이제 올해보다 7.3% 오른 6,470원으로 정해졌어요. 그렇군요. 아르바이트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사실 시급이 낮으면 돈이 안 돼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건데 우리도 호주처럼 좀 18,000원씩이나 최저시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엄청나죠, 진짜. 그럼요. 그럼 취업 안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너무 많아. 맞아요. 야, 이건 대단한 일인데요. 한번 그럼 두 번째 키워드도 또 살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 공개해 주세요. 네. 취준생과 아르바이트. 편의점. 학생들이 제일 하고 싶어하는 알바 중에 하나가 편의점이죠. 그게 제일 쉽게 찾을 수 있어서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취준생이 가장 많이 가는 곳? 아니면 뭐 그럴 수 있네. 그 뭐라고 해야 될까? 그 고객 영업 있지 않습니까? 고객 영업을 할 때 가장 그 고객을 가까이서 만나볼 수 있는 곳이 편의점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는데요. 두 번째 키워드 준비한 현애 학생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최근에 이제 취준생들 사이에서 좀 취업에 도움이 될 만한 이런 아르바이트가 많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 두 가지 효과가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사전 직무 경험을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취업 시 가산점이 부여가 되는 것이에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편의점인데 이제 GS 리테일의 경우에는 자사 편의점에 이제 친절한 우수 사원으로 선정될 경우에 그 서류 면접을 아예 면제하는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BGF 리테일은 이제 CU 가맹점 아니면은 직영점 스태프 등의 업무를 경험한 지원자에게 역시 서류 면제 혜택을 주고 있어요. SPC 그룹의 경우에는 대졸 공채 신입사원의 10%를 자사 아르바이트 경험자로 선발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회사의 브랜드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본 지원자에게 열정 등을 평가해서 가산점을 주는 거죠. 또한 외식업체 한국피자헛이나 써낸푸드 등등에서도 자사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에 전형에서 가산점을 주거나 또는 승격 자격을 좀 더 쉽게 부여하는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아르바이트도 하고 몇 년 뒤에 취업도 하고 아주 좋은 제도네요. 네, 아르바이트 똑똑하게 고르는 법 알려드렸으니까요. 취준생분들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키워드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내용이 정말 흥미진진한 것 같습니다. 네, 취준생과 아르바이트 마지막 키워드. 자, 다시 생동성. 저 이거 많이 들어봤습니다. 저 이거 알고 같아요. 저도 해봤어요? 예전에 알바 그 괴물 그 사이트에서 그쵸. 막 대학생 때 봤는데 네, 알바 괴물. 네, 그 생동성 이게 굉장히 아르바이트 비율을 많이 주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해볼까 싶었는데 좀 무서워서 저는 못했긴 했거든요. 우리가 이제 신약을 팔기 위해서 하는 게 이제 임상 실험을 필요로 하는데요. 근데 이제 임상 시험이랑 이제 생동성 시험이랑 조금 다릅니다. 네. 임상 시험은 이제 신약을 개발하는 게 목적이고 이제 생동성 시험은 복제약을 이제 개발하는 게 목적인데요. 네. 대체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면 2박 3일 동안 소요가 되는데 이제 시간에 맞춰 가지고 똑같이 그냥 밥 먹고 약 먹고 피 뽑고 죄송합니다. 장난이에요. 그렇게 하고 대신 이제 술, 담배는 일체 안 되는데 나머지 시간은 모두 자유롭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급으로는 상당히 높은데요.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정말 너무 위험한 일인 거 아닙니까? 네, 그건 예. 분명 사실. 근데 약이라는 게 잘못하면 부작용이 있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부작용을 겪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죠. 네, 대표적으로 네 가지 정도의 부작용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구토 증상인데 구토 증상의 경우에는 약을 다 토해내기 때문에 바로 시험에서 실격된다고 하고요. 두 번째 증상은 어지럼증이라고 하고 이것은 굉장히 빈번해서 시험 5건에 한두 명 정도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증상은 걷다가 어딘가에 좀 어지러우니까 부딪혀서 부상을 당할 수도 있다. 마지막이 정말 무섭더라고요. 카테터 쇼크라는 부작용인데 뭐예요? 왜냐면 쇼크가 오는 거죠? 네, 피를 10몇 번을 뽑으니까 매번 바늘을 찌를 수가 없으니까 카테터라고 불리는 걸 팔에다 꼽는다고 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근육이 이렇게 다 풀어져 있는데 그거를 들어오면 깜짝 놀라서 쇼크가 와서 쓰러지는 분들이 간혹 있다고 합니다. 야, 돈 몇십만 원에 이런 부작용을 다 감수를 하고 아르바이트를 과연 해야 할까요? 만약에 두 학생한테 여쭤보는 건데요. 이런 아르바이트예요. 3일 동안 약만 먹고 공부하든 컴퓨터하든 뭐 전혀 상관없고 딱 100만 원 딱 준다. 그럼 할래요, 우리 민지 학생부터. 그 취업이 인생이 다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취업 뒤에 일을 열심히 하려면 건강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저도 좀 몸을 사리는 스타일이라서 네네네. 안 할 것 같긴 하지만 분명히 주변에 끌려하는 애가 있을 것 같긴 해요. 저는 그건 아니죠. 어쩔 수 없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좋지만 너무 무리해서 하면 결국 몸을 망치니까요. 잘 알아보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취준생과 아르바이트에 대한 키워드 알아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 배틀 시작하겠습니다. 오로지 취준생을 위한 취준진담 오늘의 주제 공개합니다.
네, 오늘의 취준진담 주제는요. 여름방학 취준생의 아르바이트, 취업형 알바 대 고수익 극한 알바입니다. 네, 일단 먼저 취준진담 제작진 앞으로 사연이 들어왔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27세 5학년 취준생입니다. 아직 졸업도 취업도 하지 못한 저는 집안의 눈치를 보며 살고 있는데요. 방학에 돈이라도 벌어 보탬이 되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오, 시급이 9,000원? 야, 대박이다. 하루에 8시간? 그럼 72,000원. 한 달이면 이야, 정말 많겠다. 뭐가? 야, 나 물류센터 알바하려고 돈이 꽤 될 것 같았어. 이 여름에? 그럼. 야, 너 그러다 쓰러져. 그냥 편의점 알바나 아이스크림 퍼주는 거 그런 거 해. 아이, 그런 건 돈이 별로 안 돼. 최저 시급이잖니? 그리고 나 집에 눈치 보여서 다음 학기 용돈 정도는 벌어야 된단 말이야. 야, 지금 다음 학기 용돈이 문제야. 취업을 해야지. 편의점 이런 데서 일만 잘하면 그 기업으로 입사할 수도 있어. 취업이 중요하지만 그래도 오래 일을 해야 기회가 주어지는 거고 당장 다음 학기 생활비는 벌어야 하니까 물류 알바할 거야, 나는. 야, 여름에 물류 알바다가 너 쓰러진다? 너 그러면은 병원비가 더 나와. 그래도 이렇게 힘든 아르바이트 했다는 거 자소서 했으면은 인정해주지 않을까? 그치? 취업이랑 연결시킬 거면 취업에 도움이 되는 알바는 그냥 해. 돈이 필요하다니까? 취업을 먼저 생각하라고. 돈! 취업! 돈! 취업! 취업에 도움이 되는 아르바이트가 돈도 많이 주면 참 좋을 텐데. 사실 그러면 문제 해결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돈을 많이 주는 이유는 다 따로 있습니다. 예, 몸이 고되고 힘드니까 돈을 많이 주는 거예요. 네, 취업을 준비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아르바이트를 선정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돈은 물론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도 생각해야 할 거고 네. 또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도 좀 고민을 해야 하니까요. 고민할 것이 참 많은 우리 취준생들을 위해 오늘 네 분이 함께 고민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취업형 알바팀 1분 발언 시작해주세요. 네, 취업형 알바팀 1분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취업에 도움이 되는 알바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직무를 미리 배워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기업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알바들은 더불어서 굉장히 많은 특혜를 주고 있는데요. 채용 과정에서 가산점을 주거나 아니면 서류 단계를 아예 면제를 해주는 것이죠. 취업에 도움이 된다면 그보다 더 좋은 알바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이런 고수익 극한 알바는 말 그대로 극한 알바입니다. 이런 고액의 급여를 주는 데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겠죠. 이는 몸을 혹사해 가야지 아니면은 약간 굉장히 큰 육체적인 노동을 요하는 그런 알바들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취업하는 것이 중요한 때에는 당연히 취업형 알바를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고수익 극한 알바팀 1분 발언 시작해주세요. 네. 1분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측에서는 고수익 극한 알바가 훨씬 낫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눠서 이야기 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 결과 측면에서 고수익 극한 알바가 낫다고 볼 수 있습니다. 취업형 알바가 취업으로 사실상 이어지는 경우는 서류 전형 면제나 가산점 등등의 많은 당근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희박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취준생들 힘든 현실에서 돈이라도 많이 벌어야겠다는 것이 저희의 입장입니다. 두 번째로 내용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업형 알바에서 직무 내용을 배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취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취업 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의견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취업형 알바의 실무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르바이트고 결국 경력직도 아니고 단기직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실무 내용은 가르쳐주지 않고 결국 아르바이트처럼 쓰게 됩니다. 그렇다면 독특한 경험이라도 해서 자기소개서에서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특이점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자신만의 독특한 경험을 쌓아나가는 고수익 알바가 훨씬 낫다고 두 가지 측면에서 주장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취준생들에게 아르바이트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을 넘어서 하나의 경험을 쌓는 것이죠. 그만큼 쉽게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방학 동안 어떤 아르바이트로 경험치를 살뜰하게 챙길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먼저 안윤혜 학생부터 발언 시작해주세요. 네, 저희가 앞서 우려를 좀 드렸듯이 고수익인 경우는 말 그대로 돈을 많이 주는 이유가 있잖아요. 네. 약간 몸이 상하는 일이라던가 굉장히 웃으시는데 저는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면 이제 육체적 노동이 굉장히 강도가 세다고 생각해요. 이런 고수익 알바들은. 그러면은 이제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왔다면 다른 취업 준비를 위한 활동도 당연히 못할 것이고 아니면 대외 활동을 할 그런 체력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죠. 하지만 취준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취업에 성공하는 것인데 이런 준비에 있어서 더 소홀해질 수 있다는 점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모든 고수익 아르바이트가 그런 식으로 육체 노동에만 결부가 되어 있다면 현대 학생의 우려가 현실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고수익 극한 알바의 경우 육체 노동의 경우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 때문에 고수익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어떤 거냐면요. 독특하고 리스크가 큰 알바 같은 경우입니다. 대표적으로 한 가지 예시만 들자면 코브라 먹이주기 알바. 죽으실 때가 우리나라에 코브라가 있나요? 없어요. 그 있나요? 심지어, 예. 동물원 등에서 말하는 네네. 거겠죠? 네, 그런 아르바이트가 있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독특한 경험이 수많은 구직자들 사이에서 고만고만해 보이는 스펙을 가진 고만고만한 지원자들 사이에서 자신만의 어떤 경험, 독특한 경험으로 튀어볼 수 있다는 말씀이죠. 일단 코브라 먹이주기 알바만 봐도 얼마나 위험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더불어서 이제 이런 다양한 뭐랄까요 서류에서 뭐 자기소개서에서 이런 특이한 알바를 했다는 경험 자체가 메리트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취업형 알바들의 경우에는 아예 서류 면제를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서류에서 눈에 띄는 것보다 서류를 아예 면제를 받는 것이 저희가 보기에는 훨씬 이득이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일단 방금 얘기해 주신 부분에 답변을 좀 드리면 서류 면제는 우리 구직자들에게 굉장히 메리트 있는 그런 혜택이면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방금 얘기했던 SPC라든지 뭐 CJ라든지 기타 가산점을 주는 기업들을 보면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이상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리고 그 내에서도 좀 좋은 조건의 평가를 받은 그런 아르바이트생에 한해서 그런 가산점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오히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기업이 우리 구직자들을 농락하는 짓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사실은 아르바이트생들에 대한 시급 자체가 높지 않은 편이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그 인력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되는 게 그 기업의 인적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단순하게 가산점을 주는 것이 정말 뛰어난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는 이유도 있지만 대다수의 전환되지 않는 그런 아르바이트생들에게 환상을 심어줌으로써 꾸준하게 이 기업에서 노동력을 가져가겠다는 뜻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편의점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취업 준비생 정도 나이대가 되면 이 알바 시장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찬밥이에요. 왜냐하면 나이가 좀 있고 그다음에 오랫동안 안 할 거라고 우리 가정하기 슬프네요. 때문에 그러다 보면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운영이 되는데 뭐 평일, 야간, 뭐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생활 리듬이 깨지는 알바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이 오히려 좀 자기 바이오 리듬을 좀 깨면서까지 하다 보면 신체적으로도 무리가 갈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건 굉장히 특이한 사례긴 한데 그런 것도 있다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취업 가산점 주는 제도라든지 이런 회사에 대해서 구직자 농락이라고 하신 말씀은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히려 이런 왜죠? 예, 펭귄이라든지 악어 먹이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히려 구직자 농락이라고 그럼요. 생명을 위협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구직자가 한 개씩 없어질까 봐. 예. 그게 걱정인 알바죠. 현재 지금 취업형 알바 지지팀의 가장 큰 논지를 살펴보자면 가산점이나 서류 단계에서 어떤 실질적인 특혜가 주어지지 않느냐라는 말씀이 주된 논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오히려 이런 제도가 유명무실하다고 보입니다. 첫 번째로 이런 것들을 받는다고 해서 실제로 취업과 연결되지 않습니다. 뭐 저희가 지금까지 얘기해온 CJ라던가 SPC 등등 기업의 경우에도 실제로 이런 구직자들의 경우에 가산점이나 서류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면접까지 이어지고 채용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수많은 관문이 더 남아있죠. 또 이런 서류 전형이나 면접 전형에서 그 기업에 그 아르바이트를 한 학생들이 몰릴 거란 말이에요. 이건 당연한 이치죠. 그러면 다 고만고만해 보일 텐데 다 같이 가산점을 받으면 결국 똑같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뭔가 자소서에서 튀어보일 수 있는 고수익 극한 알바가 더 좋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고수익 이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알바 같은 경우는 일자리 자체도 굉장히 적고 경쟁률도 사실 엄청나게 많고 어떤 건 보면 이제 기업 PR용으로 이렇게 하는 목적이 더 많다 보니까 경쟁률이 1000대 1, 2000대 1, 3000대 1까지도 가거든요. 그리고 취업이 아까 안 된다라고 하는데 SPC 그룹 같은 경우에는 대졸 공채 신입 사원에서 자사 알바생을 10%를 실제로도 채용했고 이런 기업들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실효성으로서는 높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경험 측면을 주로 지금까지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번에는 약간 주제를 바꿔서 결과 측면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취업준비생에게 사실 돈이란 스트레스라고 생각합니다. 취업준비생이 저희 꽁트에서 나왔듯이 집안의 눈치도 보이고요. 그리고 내가 언제 취업이 될지도 모르는데 생활비를 타서 써도 되나 그런 우려도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돈이라는 건 스트레스의 가장 큰 원인이에요. 그렇죠. 자기가 본인이 스트레스, 오늘 이번 달 생활비 얼마 남았는데, 이번 달 돈 쪼들리는데, 근데 내가 이것도 사고, 책도 사고, 학원도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그런 건 심리적인 압박으로 다가옵니다. 그렇다면 결국 장기적으로 봤을 때나 지금 당장 공채 시험 등등을 준비해야 하는 입장으로 보았을 때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아르바이트의 내용인 측면이라던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비슷비슷하다면 돈이라도 많이 버는 것이 낫지 않는가 그런 말씀 드립니다. 네. 우리가 보통 채용을 진행할 때 기준 자격이라는 걸 요구합니다. 학력, 학점, 전공, 뭐 어학. 근데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비용을 들이면서 우리가 반드시 쌓아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대학생들이 지금 대출을 7조 정도 지금 대출을 받았다고 합니다. 7조. 예, 어마어마한 규모거든요. 그만큼 이런 부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이런 고수익을 추구하면서 극한 알바를 하는 게 수익적인 측면에서도 나쁘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말이 좀 길었는데 두 번째로는 인생을 한번 빡세게 한번 살아봐야 돼요. 저는 오히려 우리 정철선 교수님께서 누구보다도 네. 이 극한 알바나 다양한 알바, 다양한 경험을 추구하신 분으로서 맞아요. 이게 정말 늘 평상시에 이게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정말. 오늘 저 자리에서 취업용 알바만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주시는 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오늘 거짓말 탐지기 따라오겠습니다. 될것 같아요. 큰일 났네요. 양손 다는 거 어떨까요? 양손 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비슷한 환경에 있었던 이제 연년생의 학생이 있었어요. 한 친구는 이제 아까 극한 알바는 아니지만 이제 보수를 많이 주는 고깃집 알바를 선택을 하고 한 친구는 이제 보수가 사실 전혀 없는 게임 회사에 내가 인턴이라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친구도 둘 다 어디를 가야 될지 진로를 모르다가 여전히 진로를 한 친구는 모르고 있고 친구는 게임 회사로 취업을 했어요.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우리가 돈을 떠나서도 조금 더 장기적인 측면으로 이렇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같이 해본다면 말 그대로 취업형 알바는 자기가 취업을 해야겠다는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가게 되잖아요. 근데 고수익 극한 알바는 말 그대로 일단 돈이 중요해서 가는 거다 보니까 취업이랑 조금 더 멀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더 될 것 같습니다. 여지가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경험 측면에서 취업을 떠나서 개개인이 뭐랄까요 발전할 수 있는 기회 그런 측면에서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큰 관점에서는 취업 이후에 실제 직무 능력이라던가 개인관계 그리고 대인관계, 업무관계 이런 것들에서 사람을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사실 취업이라는 건 내가 예상하고 있는 갈래의 진로이고 또 내가 예상한 방향의 전개다 보니까 뻔한 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고수익 극한 알바처럼 내가 평소에 전혀 몰랐던 분야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내가 지금까지 몰랐던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고수익 극한 알바 역시 젊었을 때 한 번쯤은 해볼 만한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민지 학생에게 묻고 싶었는데 극한 알바 경험이 있으십니까? 극한 알바라기보다는 시급센? 시급센 어떤 거요? 대치동에서 애들 면접 가르치는 센. 그건 극한 알바가 아니죠. 요즘 애들이 얼마나 무서운데요. 극한 요즘 애들 가르치는 게 알바네. 얼마나 근데 무서워요. 중학교 애들 무서워. 애들 가르치는 게 극한 알바. 그럼요. 그 학생은 알바를 안 해봤어요? 저는 과외나 이제 학원 알바 위주로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 극한 알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거요? 민지 학생하고 지금 토론하고 있잖아요. 제가 코브라인가요? 코브라? 네, 알겠습니다. 두 팀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토론으로는 절대 알아낼 수 없는 진실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그동안 인사 담당자들이 취준생들에게 절대 알려주지 않았던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먼저 현혜 학생 강민혁 대표님께 질문해 주세요. 네, 취준생은 취업 준비보다는 돈이 우선이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돈이 우선인 사람도 있다. 돈이 우선이다?
아닙니다. 바꾸시면 안 됩니다. 네, 이것은 무조건 이겁니다. 받아주신 겁니다. 너무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렇죠. 지금 짧고. 취업 준비보다 돈이 우선이다. 이런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취업 준비생들은 뭐 말 그대로 10억, 100억 벌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지금 당장 100만 원 버는 건 중요하지 않죠, 사실은. 하지만 지금 100만 원이 더 중요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서 그쵸, 맞아요. 뭐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네, 맞습니다, 진짜. 알겠습니다. 예, 예. 자, 민지 학생 정철상 교수님께 질문해 주세요.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독특한 아르바이트를 해본 지원자, 채용 과정에서 눈에 확실히 띈다? 눈에 띈다. 눈에 띈다. 독특하니까 사실은. 인정하셨어요. 그러지 마. 눈에 안 띄는군요. 선생님 눈이 너무 띄어요. 진짜 눈이 정말 이만해. 튀어나오는 줄 알았어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게. 아니 당연히 눈에 띄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저는 눈에 당황스럽네요. 아니 눈에 띄는 건 확실합니다.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하세요. 네, 지금 억울해가지고 눈물이 눈에 띄는 건 확실한 것 같고요. 예. 근데 그게 이제 실제로 그 학생의 어떤 배움이나 태도가 직무의 어떤 유관성이라든지 근성이나 이런 부분이 연결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관건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현애 학생 두 번째 질문해 주세요. 네, 솔직히 극한 알바, 즉 강노동에 이런 알바했다고 다 일을 잘하는 것은 아니다. 네, 아니죠. 맞아요. 예, 다 콩알에 일을 밥 잘하는 잘 것은 준다고 아닙니다. 일을 잘하는 건 그렇죠. 이거는 왠지 정답이 일단은 백텐데요. 기본적으로 극한 알바에서 다 일을 잘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겠죠. 하지만 최근에 가장 우리 젊은 구직자들이 부족한 게 끈기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이런 걸 잘해냈다라는 부분은 그래도 또 제가 봤을 때는 가산점도 좀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지 학생 마지막 질문 해주세요. 네, 정철상 교수님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취업을 해보려다가 영원히 아르바이트만 할 수 있다? 그렇지는 않죠. 그렇죠. 이 시합 일해야죠 일. 근데 돈이 많이 주니까 그냥 아르바이트 쭉 할 수도 있고요. 예. 저 내용에 좀 집중해 주시면. 그냥 너무 표정 연기에 너무 그러니까 집중을 연기를 하시는. 연기가 아니라 너무 아파서 말이 안 나와요. 아니 아르바이트만 하다가 영원히 아르바이트만 한다. 브리터족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극한 고수익만 바라다간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 좋은 거죠. 우리가 취업형 알바를 하셔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취준생의 아르바이트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최후 발언 들어볼게요. 현애 학생부터 시작해주세요. 네, 이번에 취업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취업형 알바들에 대해서 토론을 해보았는데요. 말씀드렸듯이 고수익 알바는 대부분 육체적으로 힘들거나 아니면은 약간 임상실험 등의 좀 불확실한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할 수 있는 알바인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지금은 대외 활동이나 다른 취업 준비 빨리 해야 할 때입니다. 그런 시간에 몸은 절대적으로 아껴야 할 존재겠죠. 그리고 당장의 생활비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보기엔 빠른 취업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즉 취업형 알바는 직무 경험이라는 큰 가치를 제공해주는 알바인 만큼 우리 취업 준비생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알바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지 학생도 최후 발언 해주세요. 네, 최후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적 합성이라는 것이 있죠. 뭐든지 목적에 맞게 행동하면 그에 걸맞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저는 이 점에 있어서 이 취업형 알바냐 고수익 극한 알바냐를 개인의 목적에 맞게 선택하실 것을 권고드리는 바입니다. 첫 번째로 취업형 알바에 접근하기 어려운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그런 이공계 학생들의 경우에 당연히 고수익 극한 알바가 훨씬 낫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일반 학생들에게도 고수익 극한 알바가 훨씬 큰 메리트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취업형 알바가 결국 취업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돈이라도 많이 벌어야겠다는 측면에서 수익형 측면에서 고수익 알바가 충분히 메리트를 가질 수 있고요. 또 아까 정철상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수많은 구직자들 사이에서 튀어보여서 성공적으로 일자리를 얻기 위한 코스로도 경험적인 코스로도 이 특이점을 어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고수익 극한 알바 충분히 취준생에게 추천드릴 만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취준생들 공부에 이제 아르바이트까지 고생이 너무 많으십니다. 힘들고 지칠 때 나는 착실하게 현실을 살고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를 토닥토닥 해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취준생 여러분들이 내린 어떤 선택이든 주마심 내지 말고요. 전략적으로 담담히 앞으로 나아가다 보면 길이 보일 거예요. 네. 걱정 마시고 전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취준진담 함께했습니다. 오늘 자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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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저희 취업의 생기술은 이 여러분들이 어떤 부서를 선택해야 될지 고민이실 때 어떤 부서가 있는지 저희들이 이렇게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처음에 회계부 저희가 늘 얘기했지만 그 문과 계열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죠. 말이 되면은 무조건 바쁜 데가 이 회계팀인데 월말, 주말, 생애말. 그렇지. 사실은 저는 인사팀에 대한 어떤 그런 로망이 좀 있어. 뭔가 족치는 느낌? 부장님 여기 그때 돈 왜 이렇게 주셨어요? 이 빠빠빠 노래방 이거 뭐예요? 근데 저는 사실 이런 얘기 해도 되나? 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한국직업방송 청년백수 탈출 프로젝트 철수와 전순의 취업학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취준생 여러분들의 영원한 동반자이자 경쟁자 전업취준생 철수입니다. 네, 저는 대한민국 취업계의 대통령 조은선입니다. 차렷! 자, 면접 한 번이라도 본 분들 많으실 텐데 그런데 면접 보고 나오면 내가 붙었을까? 떨어졌을까? 붙었을까? 떨어졌을까?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죠? 그럴 때면 면접장의 분위기와 그때의 분위기를 이렇게 다시금 이렇게 되새기면서 떠올리곤 하죠. 맞습니다. 특히나 면접장 들어가서는 그 면접관이 코를 만질 때, 귀를 만질 때 어쨌든 사소한 행동 거지에 굉장히 신경 쓰이게 마련인데요. 그래서 인터넷상에서 최근에 어떤 면접관들의 행동을 이게 붙었다 떨어졌다 분류할 수 있는 사인으로 어떤 정리해놓은 자료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면접관들끼리 이렇게 사인 정해놨나 봐요? 그러게요. 그 야구장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면접관이 고개를 끄덕인다면 사적인 대화에서 고개를 끄덕인다면 강한 긍정의 신호이다. 하지만 면접관이 한 번 고개를 끄덕인다고 해서 꼭 공감을 표시하는 것은 아니다. 또 3번 이상 고개를 끄덕인다면 부정적인 제스처일 가능성이 높다. 자, 아무튼 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아니 두 번째, 면접관이 얼굴에 미소를 짓는다면 웃음이 부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웃음이거나 억지 웃음이라면 입만 웃을 가능성이 크다. 설사 눈이 웃더라도 입과 동시에 움직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된다. 자, 세 번째, 면접관이 다리를 자기 쪽으로 당긴다면 면접관이 무릎을 가지런히 모은 다음 발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는 것은 보통 종교의 사인을 보내는 것이다. 또 그 상황에서 발을 앞쪽으로 쭉 뻗는다는 것은 지루하다는 뜻이니 빨리 끝내도록 한다. 자, 네 번째, 면접관이 넥타이를 만진다면 자, 넥타이를 만진다는 건 네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신호이자 면접을 끝내고 싶다는 신호. 다섯 번째, 면접관이 눈을 마주친다면 하고 싶은 말이 많아도 그 타이밍에는 절대 얘기해서는 안 된다. 면접관이 이번에는 내가 얘기하겠어. 이런 신호를 보내는 거라고 합니다. 자, 존슨 씨, 이거 5가지 읽어봤는데 어떤 느낌이세요? 면접관이 눈을 맞춘다면 이거는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하는 제스처를 면접관이 취하잖아. 그럴 때는 무조건 말을 하게끔 양보해야 됩니다. 맞아. 괜히 그 말 끊고 이렇게 자기 조금 더 말하고 싶어가지고 막 이러면은 아니, 특히나 아저씨들 남이 오래 말하는 거 진짜 싫어해. 임원 면접을 올라갈수록 조금 맞습니다. 더 말을 줄여야 되는 게 맞아. 저 사실 예전에 임원 면접 갔을 때 그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어. 이렇게. 3번 이상 끄덕였군요. 3번. 오. 딱 3번. 떨어졌잖아. 그러니까 아무튼 이렇게 마냥 틀렸다고 하기에도 좀 그래요. 그러네. 그렇죠. 넥타이를 막 이렇게 이러면 떨어졌다는 거 제스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기억나는 게 약간 재미가 없으니까 면접관들도 이게 다 그 신호가 있더라고. 그래서 뭐 이러는데도 계속 자기가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막 이러면서 오히려 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걸 보면서 보는 남들은 더 안타까워하고 약간 이런 게 있었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삼성 처음 면접 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그 면접관이 내 눈을 맞춘 채 넥타이를 만지면서 발을 쭉 뻗었던 것 같아요. 고개를 3번 흔들면서. 어렵네. 아무튼 뭐. 근데 뭐 이렇게 극단적으로 우리가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그거는 결국에 면접도 대화잖아요. 상대방의 반응을 좀 봐가면서 대충 눈치껏 하는 거죠, 뭐 그렇죠? 뭐 이거 차라리 모르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뭐 괜히 이거 막 이거 신경 쓰다가 막 면접관 다리 당기는지 그러니까. 다리 보고 있고 맞아. 넥타이 보고 있고 그러고 있으면 이게 변태지. 그게 변태지. 맞습니다. 아무튼 뭐 이런 거는 그냥 뭐 참고로 두시고 진짜 주목해야 될 건 바로 지금부터 할 저희의 어떤 취업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 짱짱한 코너들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럼요. 첫 코너 한번 달려보죠. 취업 상식 때문에 학원 등록하지 마시고 스터디만 하루에 3개씩 가지 마시고 저희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까요? 보기만 하면 상식이 생기는 시간. 드롭키스 철수. 존슨! 오늘 이게 약간 첫 코너라 그런지 저희가 좀 합이 안 맞네요. 사실 거의 대부분의 취준생들이 이 시간만 기다리고 있어요. 저희 어떤 코너 오프닝 어떻게 시작하나. 아니 그런 친구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코너는 퀴즈 코너인데 지난번 화제 그 코너 속의 코너였는데 이게 정식 코너로 지금 발돋움했습니다. 그러게. 네, 그래서 오늘 또 저희 작가님이 문제를 그러게요. 준비해 왔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자, 작가님 어디 계시죠? 작가님. 네, 첫 번째 문제는 OX 퀴즈입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작년 6월 1.5%로 내린 후 1년 만에 1.25%로 인하되었다. 존슨 철수. X. 오. 잠깐. 나 X. O. 갈렸네. 철수 정답. 1.25% 맞는데 내가 몇 개월 만인지 헷갈려서 그래. 두 번째 문제. 이것은 무엇일까요? 지난 올랜도의 나이트클럽 최악의 총기 사고를 계기로 미국은 지금 총기 규제 강화 법안을 놓고 들썩이고 있습니다. 어떤 법안일까요? 1번 수정헌법 제1조, 2번 수정헌법 제2조, 3번 독립선언문, 4번 수정헌법 제14조. 철수. 4번. 땡. 존슨 2번. 딩동댕. 3번 동그라미 안에 알맞은 숫자는 동그라미. 내가 동그라미인데. 강동그라미. 올 7월부터 시행되는 맞춤형 보육 제도는 0에서 2세 반 영어 교육에 대한 보육 체계를 하루 12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는 종일반과 최대 땡 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는 맞춤반으로 이원화되는 것이다. 1번 5시간, 2번 4시간, 3번 7시간, 철수. 4번 1번. 땡, 존슨 7시간. 땡, 철수. 2번. 존슨 5시간. 땡, 존슨 4시간. 존슨 24시간. 존슨 128시간. 타임. 제가 문제 한번 들어보죠. 보기 다시 드릴게요. 1번 5시간, 2번 4시간, 철수 4시간. 3번 7시간, 4번 6시간. 존슨 6시간. 딩동댕. 이것도 몰라. 아니 내가 6시간을 그러지 않았어. 4번 네 번째 문제입니다. 이곳은 어디일까요? 중국 어선들은 상습적으로 이곳에 침범해 철수. 남중국해. 침입해 불법 조업 활동을 일삼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1번 중립수역, 2번 비무장수역, 3번 중간수역, 4번 통제수역. 철수 3번. 땡. 존슨 1번. 딩동댕. 1번 뭐였어? 그걸 왜 알아야 돼? 다음 문제. 제가 치고 있는 거죠? 언제 이겼어? 다음 문제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제2의 대처라는 타이틀로 지난 13일 영국의 신임 영국 존슨 메이. 무슨 메이? 아니 손까지 알아야 돼? 풀네임을 맞춰주세요. 김메이? 황메이? 저 맞춘 걸로 해주세요. 자 추가 문제 하나 더 주세요. 땡. 존슨 씨랑 철수 씨 3대 1이고요. 추가로 5문제 더 드리겠습니다. 또 있어요? 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설명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컴퓨터를 공격하는 악성 코드의 일종으로 컴퓨터의 모든 파일을 암호화. 철수! 아, 그 랜섬웨어. 딩동. 아, 미안하다. 이 행사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얼마 전 한강 시민공원에서 순백의 만찬이라 불리는 이 파티가 열렸습니다. 1988년 프랑스인 프랑스와 파키 1988년 프랑스인 프랑스와 파스키에가 해외여행에서 돌아온 후 친구들과 함께 연 파티에서 유래한 이 행사는 무엇일까요? 1번 디네앙 블랑 2번 센세이션 3번 UMF 4번 글라스톤베리. 철수 1번. 딩동댕. 아니 이런 걸 왜 알아야 됩니까? 중요한 거야. 굉장히 중요한 거야. 순백의 파티 몰라? 1번 뭐였어? 다음 문제입니다. 가상현실보다 대중화는 늦어졌지만 별도의 철수 존슨. 진강현실. 딩동댕. 내가 먼저 눌렀는데? 철수 씨가 좀 빨랐네요. 부조가 안 나왔어. 북한 정권의 핵심 실세인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얼마 전 노동당 중앙위원. 철수 김정은. 아니 실세가 한 명입니까? 얼마 전 2박 3일간의 방중 일정을 마친 북한 정권의 핵심 실세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원장 누구일까요? 존슨 김태진 황메이 철수 리명훈. 농구선수구나. 자 패스.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 아 중요한 문제. 재산 노동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매월 생활을 충분히 보장하는 수준. 철수 존슨 생활소득 기초생활수급제. 충분히 보장하는 수준의 소득을 무조건적으로 지급하는 이것은 무엇인가? 1번 평균소득. 철수 기본소득제. 딩동댕. 저 문제 더 없습니까? 철수 씨 5문제 맞히셨고 존슨 씨 3문제 맞히셨습니다. 저 굿게임이었습니다. 자. 야 오늘은 대본을 이상하게 짜오셨네. 좀 민망하게. 자 아무튼 그 취준생 여러분들께서도 연기 잘하시네요. 연기 잘하셔. 아니 이 정도 수준의 문제는 그래도 5문제 정도 맞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이 시간에 정말 더 알차고 정말 필요한 문제들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여러분들한테 정말로 필요한 문제가 뭘까? 아마 이런 문제는 아니겠죠? 자 존승군 오늘 저 소개 한번 밝히고 바로 다음 코너 넘어가죠. 자, 다음 코너 취업의 생기술. 치키치키 차카차카 초코초코초 치키치키 차카차카 초코. 잠깐만. 취업을 글로 계신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을 주목해주세요. 네, 실전에 필요한 정보부터 다양한 경험담까지 날 것 그대로 탈 털어드리는 시간 취업의 생기술. 괜찮지 않았어요? 진짜 후한무치라고 들어보셨나요? 자, 아니 그 전문직이 아닌 이상 그 취준생 여러분들은 항상 부서 선택할 때 가장 고민이 클 거예요, 그렇죠? 오늘 저희 취업의 생기술은 이 여러분들이 어떤 부서를 선택해야 될지 고민이실 때 그렇죠. 어떤 부서가 있는지 저희들이 이렇게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이번 코너를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약간 좀 심도 높은 내용들이 소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적을 것과 어떤 안경 그리고 베개를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적을 게 없다면은 다시 리플레이 하시면 되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떤 회사에서 어떤 부서들이 있는지 그걸 먼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처음에 회계부입니다. 저희가 늘 얘기했지만 그 문과 계열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죠. 그 회계부서는 기업에서 꼭 필요하고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 최고 경영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기업의 회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파악이 필요하다. 그래서 회계부서의 업무는 한 가지로 확정짓기가 어렵지만은 뭐 결산 서류 작성, 재무제표 작성, 급여 계산, 분계 및 전표 작성, 세금 납부, 연말 정산 이런 거 등 다양한 업무를 합니다. 회계팀이 뭐 진짜 연말 정산할 때 엄청 바쁘잖아. 그렇죠. 그리고 막 이렇게 월말에도 바쁘고. 막 이렇게 어쨌든 뭐 말이 되면은 무조건 바쁜 데가 이 회계팀인데 월말, 주말, 분기말, 반기말
연말. 생애말. 그렇지. 이렇게 늘 바쁜 게 회계팀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인사부입니다. 회사 내 직원의 입사, 진급, 교육, 퇴사 등 모든 관리를 하는 부서인데요. 입사 기준 결정, 그에 맞는 좋은 사람 뽑기 위한 구인 신청, 채용, 직원의 근무 상태 평가 및 기록, 그에 따른 진급 표창 관리, 교육 프로그램 지원, 퇴사 관리 등의 업무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총무부. 총무부는 보통 인사팀과 같이 있는 경우가 많다. 근데 총무부는 보통 이렇게 건물, 차량, 비품 등 자산 관리, 문서 관리, 대외 업무, 출입 통제, 경비, 통근, 기숙사 등 시설 관리 등 다양한 업무를 합니다. 이게 그래서 총무팀이라고 그러면 보통 잡무팀이라고 그러는 그쵸. 경우가 많죠. 자, 이 중에서 존슨 군이 지원한 부서가 있어요, 혹시? 이 중에서는 지원은 다 해봤지만은 뭐 쓸 데가 없을 때 지원하는 데가 저한테는 요 세 개였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인사부를 좀 많이 썼어요. 왜냐면은 인사팀. 그렇죠. 왜냐면 제 과가 행정 쪽이다 보니까 인사 쪽에서 이제 행정 쪽을 좀 선호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왜 인사행정이나 이런 관련된 인사관리 시스템을 배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 행정 관련 과에서 그 몇 안 되는 그 가산점 뭐 그쵸. 그렇게 비슷하게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그게 인사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법정 계열 좀 이렇게 가산점 주는 경우가 많고, 근데 사실 가산점 준다고 해도 인사팀 같은 경우는 거의 사람 뽑지가 않아요. 뽑는다 그래봤자 2-3명 정도 뽑는 거고 진짜 들어갈 수 없는.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취업 준비 처음 할 때는 인사팀을 쓰다가 그 다음에 한창 영업 어떤 그 시기로 영업만 쓰다가 그렇죠. 그 다음에 최근에 취업 준비할 때는 다시 인사팀을 좀 지원하는 그런 진짜 탔죠. 처음 들어가기 신입으로 들어가기 진짜 힘든 팀 중에 하나가 인사팀인데. 자, 그럼 우선 일단 이런 부서 말고 부서 내에서도 직급이 존재하잖아요. 또 직급에 대해서도 좀 간단하게 한번 알아볼까요? 그렇죠. 그 회사 직급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모르실까봐 제가 얘기를 해드리는데, 사원, 보통 처음 시작할 때가 사원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주임, 대리, 주임 같은 경우는 없는 경우도 있고, 주임,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이사, 부사장, 사장 이런 순으로 보통 가는데, 여기서 막 이렇게 상무, 전무 같은 거 끼면 되게 복잡해지잖아. 그렇죠. 여기 저 이사 사이에 이제 그 임원이 끼면은 이사 다음에 상무, 상무 다음에 전무. 전 아직도 상무랑 전무가 뭐가 더 높은 건지 모르겠어요. 상무가 낫지. 왜냐면 그 있잖아, 술 상무라고 그러잖아. 낮으니까 술을 이렇게 마시는 거지. 높은 사람이 마시는 거 아닌가, 술? 아이고, 다 속속인데 영업 가봐. 다 밑에 애들 마시게 한다니까. 그럼 상무님이 이렇게 전무님 이렇게 술 상무 해주는 거구나.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저 홍보팀일 때도 홍보팀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상무였는데. 아, 그래요? 그 사람이 술 상무였구나. 자, 아무튼 근데 이런 직급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결국에 그 들어가는 회사마다 다르고, 최근에는 이런 직급 체계를 없애는 데도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막 진짜 회사마다 되게 특이한 직군이 있는 데도 있잖아. 막 언론사 같은 데는 뭐 이렇게 주필, 논설위원, 맞아, 맞아. 발행인 뭐 이런 거 있으면 뭐 그거 굳이 알아서 뭐 할 겁니까? 그리고 요즘에 삼성도 그렇고 이제 그 아래 직급을 없앤다 그러잖아요. 윗 직급 남기면서. 어쨌든 뭐 다 팀원, 매니저 이렇게 하고. 형 그러고 형. 그래서 삼성에서 아니 아래 부분만 바뀌면 조직이 바뀌냐 막 이런 말도 나온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에 어쨌든 이런 건 조직 문제고, 이런 직급이 있다는 거 기본적으로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최근에 이런 어쨌든 우리한테 알려진 부서 말고도 새로운 부서가 좀 생겨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건 좀 저랑도 좀 많이 관련이 있는데, 우선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직원들을 챙기는 전용 부서, 우한 형제들의 어떤 피플팀이라는 부서가 생겼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어떤 일하는 거라면 그 구성원들을 보살피는, 어쨌든 복지와 조직 문화를 담당하는, 전담하는 조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자,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어떤 복지를 만들고, 이런 것 때문에 어떤 우한 형제들 팬클럽이 생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팬클럽도 관리하고, 뭐 이게 이런 그 뭐야, 철수 씨가 에이스 프로젝트 지원할 때 이걸로 자기가 가고 싶다고 그래서 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어쨌든 이거는 사실 제가 에이스 프로젝트 지원하기 전에도 내가 나중에 이런 직무를 지원하는 시스템이 생기면 하겠다라고 해서 제가 보고서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 너무 창의적이지가 못해. 아무 데도 없는데? 그냥 이거 그냥 총무팀이랑 인사팀이 하는 거 짬뽕 시켜놓은 거 아니야? 중요한 시다 아니야, 시다. 아무 데도 없다는 거죠. 아니 근데 어쨌든 이거를 그래서 한 6개월 지나니까 에이스 프로젝트라는 데서 창조 직무라 그래서 직무를 자기가 이제 제안을 해서 그 회사에서 오케이 하면 들어오는 그런 어떤 전형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이런 직무를 만들고 싶다 해서 넣었어. 근데 떨어졌어. 그래서 그 회사는 이 직무가 필요하지 않나 보다 했는데 다른 놈이 그 직무로 들어갔더라고. 그렇죠. 이게 내 아이디어가 뺏긴 건지, 그 직무가 필요가 없었던 게 아니라 철수 씨가 필요가 없었던 아니 그게 아니라 거기 우리가
프락친 하나 심어놨잖아. 이중간첩이었던 거야 그 사람이. 그렇지. 내가 이거 쓰겠다. 걔한테 자소랑 이력서까지 다 보내주고 그러고 내가 제출을 했어. 근데 그 사람이 중간에서 가로채고 자기 친인척한테 그 정보를 준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생각뿐입니다. 그래요. 생각뿐인 근데 것 아무튼 같고. 그런 비슷한 부서가 바로 우한 형제들에 생긴 거고 사실은 이런 업무가 아까 존슨 씨도 얘기했지만 기존의 어떤 회사에 일반적으로 있는 업무예요. 근데 이거를 따로 분리해서 팀으로 분류를 한 건데 제 생각에는 약간 이게 어떤 회사 이미지 메이킹의 차원이 가장 크지 않나. 그렇지. 이런 거 하는 게 되게 이미지 차원, 뭐 홍보 차원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이런 시도하는 거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사실 이런 얘기 해도 되나? 하세요. 저는 여기 그 우한 형제들에다가도 이거 지원했었어요. 피플팀. 근데 여기뿐만이 아니라 블루홀이라고 게임 회사가 있어. 여기도 피플팀이 있어요. 이 게임 회사에다가도 내가 지원했는데 이것도 떨어졌어. 근데 사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어쨌든 회사의 어떤 직원들을 위한 시스템이 아니라 순전히 회사의 어떤 그 이미지 메이킹, 홍보 전략이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큰 증거가 여기 있잖아. 나를 안 뽑았어. 나를 안 뽑았다는 거는 이게 빚 좋은 개살구라는 거야. 실제로 이 업무를 할 수가 있고 담당할 수 있는 나를 안 뽑았는데. 이런 쓸데없는 소리라서 할까 말까 망설이셨던 거군요. 아니 이게 기업들의 그런 얘기니까. 아무튼 여러분들도 이런 어떤 홍보 전략에 속지 마시고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진정성 없는 허울뿐인 메아리뿐이라는 걸 알아두시고 다음 지원할 땐 그냥 인사팀 지원하세요. 아무튼 이런 거랑 다르게 또 근무 부서를 신입사원 스스로 선택하게 하는 회사가 있다고 그러네요. 이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막 이렇게 딱 지원한 기업들이 있었는데 처음에 딱 지원할 때 부서를 지원해서 쓰잖아.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뭐 이렇게 무슨 S그룹의 마케터로 지원을 했다. 그래가지고 마케팅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지원했는데 막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신입 그 연수를 다 받은 다음에 연수를 받으니까 이게 새로 배치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깜짝 놀랐지. 아니 너 이걸로 들어왔는데 배치가 무슨 말이야? 그런 생각을 했는데 또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배치 결과가 나왔는데 제가 지원했던 거랑 아주 다른 그러니까 뭐 제가 마케팅으로 지원을 했는데 회계 쪽으로 배치가 됐다던가 총무 쪽으로 배치가 됐다던가 그러면은 이건 진짜 열받는 거죠. 자기가 그 회사를 보고 지원한 게 아니라 직무를 보고 지원하는 게 보통 대부분이잖아. 그러면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어떤 그 공채식의 채용 방식 자체가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런 대규모 공채를 1년에 2번에 걸쳐서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그 원하는 어떤 공석이 빈다거나 이런 그 자리를 모집하기 위한 채용 공고가 나오는 게 일반적인데 우리는 그냥 이렇게 다 뽑아놓고 그렇지. 여기서 자기들 입맛대로 이렇게 박아놓는 진짜 그런 그게 게 대규모로 뽑다 보니까 그런 폐해가 생기는 것 같아요. 운영 방식 문제가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막 이렇게 그러니까 그때 다른 회사가 그 같이 최종 합격이 된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 여기서 이거를 하고 싶어가지고 여기를 택했는데 신입 그 연수가 끝나니까 한 2달 지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다시 여기로 돌아갈 수도 없는 거고 그 다른 붙은 데로 돌아갈 수도 없는 거고. 그치. 그래가지고 제가 가서 얘기를 했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인사팀에서 그냥 일단 조금만 버텨봐. 조금만 버티면 뭐 이렇게 기회가 있겠지. 왜 이렇게 중얼거리세요? 크게 말씀하세요. 그 인사팀이 이렇게 쪼그라들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조금만 버텨봐. 잠깐에 내가 인사팀에서 그랬을 텐데 야 세상에 말이 되는 것만 있는 줄 알아? 말이 안 되는 것도 있어. 그러면 바로 관뒀을 텐데. 그래요? 내가 그런 대우를 받고 내가 그런 사람인가? 자 반면에 이 현대카드와 시스코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네 그렇죠. 신입사원들의 부적응 문제를 해결하고 퇴직률을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그 신입사원들로 하여금 자신이 일할 부서를 스스로 선택하게 한다고 합니다. 이런 거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가 미국의 네트워크 장비 전문 업체인데 그러니까 뭐 자율적으로 선택해가지고 신입사원들이 원하는 팀으로 무조건 보내주는 거죠. 그리고 현대카드도 비슷한데 그 동아리 설명회 같이 그 신입사원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그 자기 막 부서를 선택할 수 있게끔 하는 그 부서 홍보 대회를 연다고 합니다. 진짜로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설명해 드리고 있지만은 이만큼 이 부서에 대해서 우리만큼 부서에 대해서 알고 있는 신입사원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맞아. 그러니까 이거를 딱 이렇게 가보고 여기는 진짜 해볼만 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신입사원들한테 선택권을 주는 거죠. 고무적인 것은 이제 시스코 같은 경우는 신입사원의 2년 뒤 정착률이 98%, 그러니까 이탈률이 2%라는 거고 이 현대카드 같은 경우에도 그 기존보다 신입사원 정착률이 좀 높아졌다고 하는데 어쨌든 분명히 이런 어떤 직원들의 수요가 있다는 점을 다른 기업들도 좀 알았으면 좋겠네요. 그래요. 이게 진짜 막
그 신입사원 이탈률 관련해서 되게 막 문제가 많잖아요. 그쵸. 뭐 대기업 입사자 뭐 1년 내 퇴사율이 뭐 3분의 1이다, 4분의 1이다 막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 해결하려면 진짜 가장 시급한 이런 거부터 해결을 해줘야죠. 자, 아무튼 근데 이런 부서 같은 경우가 취준생들이 또 선망하는 부서들이 있잖아요. 그렇지. 대체적으로 어떤 부서를 가고 싶어 할까요? 마케팅. 아니, 오늘 나온 부서 중에서. 총무팀 아닐까요? 저 같은 경우는 약간 피플팀에 대한 좀 미련도 좀 남고, 사실은 저는 인사팀에 대한 어떤 그런 로망이 좀 있어. 뭔가 족치는 느낌? 약간 인사팀이 약간 총독부라 그러잖아. 아니야, 맞아. 그 족치는 느낌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데가 회계팀입니다. 이 회계팀 진짜 그냥 평사원이 다른 팀 막 부장이랑 맘먹고 그러잖아. 부장님 여기 이때 돈 왜 이렇게 쓰셨어요? 이 빠빠빠 노래방 이거 뭐예요? 이런 식으로 막 꼬치꼬치 막 캐물을 수가 있는 거라니까. 그래가지고 거기 같은 경우 막 회식하면은 왜 삼겹살 안 먹고 소고기 먹었어? 왜 김치찌개 안 먹고 왜 된장찌개 먹었어? 막 이런 식으로 막 꼬치꼬치 하는데 그 사람들 회식하러 가는 거 보면 맨날 막 참치회 먹고 막 그냥 참치 누달주 막 이런 거 있잖아. 그게 어쨌든 그 조직 내에서 파워를 가진 어떤 부서에 들어가고 싶은 어떤 그런 욕구가 드는 거죠. 자, 근데 어쨌든 아까도 존승군이 얘기했지만 조직마다 힘 있는 부서가 있잖아요. 핵심 부서라고 하는데, 저는 핵심 부서라고 하면 생각나는 게 예전에 삼성의 전략기획실이라고. 그게 삼성 특검하고 2008년인가 사라졌잖아. 원래는 삼성 그 총수 1가, 그 다음에 전략기획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가 임원으로 흘러져 내려왔는데, 진짜 이런 핵심 부서가 기업마다 키우는 부서가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아는 형도 그 SK그룹의 그 비서실에 있는데, 그럼 비서실이 파워가 엄청 세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회장이랑 같이 다니는 건데, 법인카드가, 그분이 쓸 수 있는 법인카드가 한도가 없대요. 그래서 그냥 막 빠빠빠 노래방 가고. 근데 대신 중요한 건 이런 데는 처음에 입사할 때부터 들어가는 경우 거의 없고, 그렇지. 진짜 뭐 영업이나 이런 데서 업무를 쌓아서 싸바싸바 잘하고 이러면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게 있죠. 비서실 괜찮은 선택인 것 같은데? 뭐 존승군은 진짜 하나의 부서를 선택할 수 있다면? 저는 그래도 회계팀 한번 가고. 회계팀? 회계 관련해서가 진짜 막 사업할 때 진짜 꼭 알아야 되는 거 관련해서가 회계 관련 지식이라고. 근데 회계팀은 앞으로 제일 사라질 부서 1순위가 회계팀이에요. 프로그램 하나 돌리면 다 사라진다니까. 근데 그때까지 우리가 있을 겁니까? 내년일 수도 있어. 아닙니다. 자, 아무튼 오늘 저희가 가르쳐드린 정보가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보가 언젠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살아나서, 그때 존슨군이 그런 말을 했지, 뭐 이런 생각이 살아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이 시간에는 저희 땡땡땡땡 얘기하지 말고 다음 시간에 바로 시청하는 걸로 하죠. 네,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는 뭐 취준생, 이 땅에 계신 취준생 여러분 모두가 취업을 해서 이 방송을 보지 않는 그날까지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한국에 계신 준생 여러분, 건승하십시오. 아직도 자소서 아닌 자소서를 쓰고 계십니까? 자기 PR 하려다 셀프 디스 하시지 않습니까? 당신의 자기소개서를 업그레이드 시켜드립니다. Doing Yourself DIY 자기소개서. 예. 자,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김정우 멘토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멘토님, 지난 시간에 국내 10대 기업 자기소개서 공략법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을 기다렸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10대 기업이라고 하면은 정말 말만 들어도 누구나 다 아는 그런 기업들 아닙니까? 네, 그래서 우리나라 10대 기업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야. 많아요. 뭐 삼성도 있고, 네. 한진, 포스코, 한화, GS, SK, 현대, 롯데, LG, 현대중공업 이런 정말. 기업들이 있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실 기업인 만큼 입사도 정말 힘들 것 같긴 한데요. 1차 관문이 이제 서류 통과에서부터 이제 광탈하는 분들, 조금 아쉽게도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김정우 멘토님과 함께 대한민국 10대 기업의 자기소개서 쓰는 비결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하여
멘토의 특급 처방전. 예, 멘토님 일단 어떤 기업부터 살펴볼까요? 네,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기업이 그 취업 희망 네. 순위 1순위 기업이었던 삼성을 봤기 때문에 네. 오늘 일단 삼성을 제껴두고 현대 자동차 그룹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하면 아무래도 현대자동차를 빼놓을 수 없겠죠. 그쵸. 일단은 남자 취준생의 로망입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는 이제 어떤 성향의 사람을 좋아하고 자기소개서 쓰는지 이런 게 사실은 제일 궁금해하는 그런 요건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죠. 일단은 현대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도전 정신입니다. 그래서 항상 도전적으로 뭔가 무엇인가를 살아왔다라는 부분을 좀 증명해 주는 것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현대자동차 하게 되면 또 네. 엄청난 글로벌 기업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영어뿐만이 아니라 중국어를 또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가산점을 주고 있기도 네. 하고요. 그다음에 아. 일단은 합격한 친구들의 서류를 또 보게 되면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네. 자동차에 대한 나만의 관심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 자동차에 대한 자신만의 관심을 좀 더 많이 보여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러면 현대자동차 지원자의 글을 보면서 한번 힌트를 배워볼까요? 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현대자동차 플랜트 생산 기술 직무, 분석력과 경영학적 마인드를 갖춘 생산 기술의 달인. 학창 시절에 전공을 공부하며 생산 기술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분석력과 경영 마인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일반 제조회사에서 1년간 구매 업무를 하면서 분석력을 바탕으로 구매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비용을 절감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편입 전 경영학을 공부하면서 효율적인 관리에 대한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아하. 일단 이분은 뭐 제조기업에서 1년간 근무를 한 분인가 봐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경험을 살려서 이제 생산 기술 부분에 적합한지를 좀 설명을 했는데 이제 멘토님께서는 이 글을 보시면 어떠십니까? 전반적으로 좀 봤었을 때 생산 기술에서 필요한 어떤 뭐 경영학적 마인드 어떤 네. 효율성 추구라든지 네. 아니면 어떤 분석적인 어떤 사고 능력이라든지 네. 이것을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아니면 자신의 지식을 통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또 네.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네. 생산 기술 분야라면 네. 본인이 갖고 있는 전공적 지식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들어가서 설명할 수 있었더라면 네. 좀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또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그룹은 자동차도 유명하지만 건설을 또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이 건설사의 인기도 잠깐 주춤하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많은 분들이 건설사에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그렇다면 현대건설도 어떤 성향의 사람들을 좋아한다.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건설회사라면 또 현대건설이라면 사막에서도 살아남을 예. 수 있는 사람을 뽑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건설회사 특히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뭐 네. 중동이라든지 아니면 아프리카 지역이라든지 이런 오지에도 굉장히 많은 다양한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건설에 대한 남다른 열정이라든지 그런 뭐 그 글로벌한 어떤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역량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 현대건설을 지원할 때 자기소개서에 언급해야 할 키포인트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회사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관련된 직무 경험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네네. 일단 직무 경험이 있어야지 현장에서 빠르게 적응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건설회사 같은 경우는 요즘에 채용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중에서도 좀 직무 경험 있는 사람들을 더 선호할 수밖에 좀 없다라고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대체로 공학 인력들을 많이 뽑고 있기 때문에 네. 관련된 분야의 어떤 기사 자격증을 좀 취득해 두는 것도 좀 자신의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요즘에 건설 쪽이 어떤 또 분야보다 영어를 굉장히 잘 사용해야 됩니다. 영어. 그래서 현장에서 영어를 사용하기 발주사 자체가 이미 해외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좀 영어를 좀 더 어느 정도 탄탄히 준비해 두게 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번에 이제 현대건설에 지원한 분이 이제 쓴 자기소개서를 한번 볼게요.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현대건설 시공직무, 현대건설의 새로운 발자취를 함께 만들어갈 시공 전문가. 현대건설에서 저 또한 시공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저는 감리 및 구조 사무실에서 구조 설계에 대한 역량을 키웠습니다. 또한 해외 플랜트 인재 양성 과정을 이수했으며 LED, AP에 대한 자격증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면서 현장에 계신 분들이 가진 생각을 함께 공유했던 경험은 현장에서 저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현대건설의 새로운 발자취를 함께 만들어가는 인재가 되고자 지원하게 됐습니다. 네, 어떤 부분이 잘 썼는지 멘토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현재 지금 지원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에서도 좀 언급했던 네. 직무 경험이 있다라는 부분들, 구조 설계에 관련된 네. 분야에서 좀 일을 해본 경험이 있다라는 부분이 네. 또 시공 현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네. 또 역량으로 작용할 수 있고 네. 그다음에 관련된 직무 관련된 어떤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자기 개발하고 있다는 어떤 부분에서 좀 건설 기업에 취업을 하고 싶다는 어떤 의지를 잘 보여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네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현대그룹에 대해 알아봤고 이번엔 이제 어떤 기업을 알아볼까요? 이제는 또 한번 SK그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사실 이것도 뭐 두말하면 입 아픈 정도입니다. 네. 그 SK는 통신사도 있고 반도체도 있고 주유소도 있고 네. 엄청나게 다양한 사업을 하는 만큼 계열사도 굉장히 많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가장 인기가 많은 그런 곳이 아닐까 합니다. 그렇죠. SK가. 네. 이미 어느 정도 다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가장 또 선호하는 뭐 계열사가 있다면 SK텔레콤. 네. 정말 들어가기 어렵다는 SK텔레콤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요즘에 크게 또 성장하고 있는 SK이노베이션이나 어떤 기업, 그다음에 SK하이닉스와 같은 기업들 그룹 안에서도 가장 많이 돈을 많이 벌기도 하고 매출 규모가 큰 좀 계열사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SK그룹은 채용할 때 까다롭기로 유명한 곳이잖아요. 네네네. 질문 내용도 구체적이고 질문 사항도 참 많습니다. SK 지원할 때 이것만을 조심해라, 이것만은 꼭 해라, 뭐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그 자기소개 쓸 때 저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줍니다. 질문 안에 답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해줍니다. 질문 안에 답이 네네. 있다. 결론적으로는 그 질문을 정확하게 의도를 파악하고 그 질문에 맞는 이야기를 써야 되는데 학생들이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질문과 상관없는 이야기를 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질문과 맞게 쓰긴 했는데 공감이 안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신의 그 관련된 항목에 맞춰서 글을 쓸 때 좀 더 이 글이 정말 회사가 의도한 어떤 숨은 의도를 잘 파악하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추어서 공감을 가게끔 글을 쓰고 있는지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공감 가는 경험을 잘 살려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이제 SK의 자기소개서 공략법을 한번 배워볼까요? 그 멘토님께서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그러면 SK텔레콤에 관련된 그 지원한 분의 네. 어떤 지원 동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읽어볼게요. SK텔레콤 사업부 기획 직무. 킬러 어플리케이션을 기획하고 싶습니다. 네. 20대를 위한 취업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기획해보고 싶습니다. 사용자 설정에 따라 맞춤 채용 정보를 볼 수 있는 동시에 자료 수집을 통하여 1000대 기업의 생생한 면접 족보를 살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다양한 기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실시간으로 채팅을 하여 고급 정보를 취득하도록 도와주고 싶습니다. 이와 같이 1년에 한 건씩의 킬러 어플리케이션을 기획하여 SK텔레콤의 성장에 이바지하고 싶습니다. 네, 해당 글에서 좀 가장 좋은 점은 뚜렷하게 하고 싶은 일이 있다는 것이고 그러한 어떤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액션 플랜도 제시했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취업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보겠다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은데 실현 가능성이 있어 보일지 그게 참 의문이에요. 혹시 이렇게 썼는데 회사에서 관심 없는 분야면 떨어지지 않을까요? 네, 지금 제가 좀 더 보여주고자 하는 분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막 쓰는데 그것이 또 회사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쓰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 지원을 쓸 때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하고 싶다고 할 때에는 사실은 이게 학생들의 생각이 아무리 정보를 찾아봐도 뭔가 엇나가는 경우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글의 종류를 쓸 때에는 좀 더 어떤 현업자의 이야기를 들어본다든지 회사 내 어떤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이런 내용을 좀 우리 회사에서는 좀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더 강조하라는 어떤 이야기를 듣지 않게 되면은 혼자 파악과 혼자 판단해서 쓰기에는 약간 위험 요소가 좀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회사가 어떤 사업에 관심이 좀 있는지 또는 이게 계획은 어느 정도인지 정보를 좀 갖고 있는 거 이런 게 좀 중요하다 싶네요. 그렇죠. 네, 지원하기 전에 지원할 회사의 정보 습득과 원하는 인재는 어떤 사람인지 숙지를 한다면 자기소개서 잘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엔 어떤 기업을 한번 알아볼까요? 네, 그래요? 이번에는 한번 그 LG 그룹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라면 이제 삼성과 경쟁 관계에 있는 전자도 있고요. 네. 그리고 화장품, 샴푸 등을 만드는 이제 생활 건강도 있고 통신사, 건설 뭐 정말 많죠. 네. 이곳에서 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네, 말씀하신 네. 대로 이게 수많은 계열사가 있는데 이 취업 준비생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은 곳은 어디인가요? 기본적으로 LG전자나 LG화학 같은 네. 기업들은 또 기술 기반 회사이기 때문에 네. 공대생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고요. 그다음에 어떤 LG U+라든지 LG 생활건강 같은 네. 어떤 기업들은 또 소비재에 관련된 고객 접점의 기업으로서 네. 문과생들에게 또 인기가 많은 또 계열사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일단 LG는 앞서 배운 SK와 다르게 그 질문이 굉장히 짧고 좀 추상적이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더 쓰기 어렵다라는 말씀도 되게 많이 들었고요. 그 자기소개서에 어떤 부분을 담았었으면 좀 좋을까요? 일단 저는 좀 그 회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고 썼으면 좋겠는데요. 예를 들면 LG전자에도 되게 다양한 사업부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네. 삼성도 마찬가지겠지만 네. 근데 LG 딱 하게 되면 떠오르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가전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네. 혹은 아니면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좀 이런 걸 너무 떠올려서 연상해서 글을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좀 더 사업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 사업부에 맞는 이야기를 썼으면 좋겠다.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 LG전자 가장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그 자동차 전장 부품 쪽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내가 관심을 얼마나 갖고 있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봤을 때 우리 회사에서 좀 많이 알고 왔다라는 느낌을 심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잘 쓴 예시문을 가지고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제가 오늘 좀 준비한 예시문은 그 LG전자의 SCM 부서 직군에 관련된 자기소개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SCM이라고 하게 되면 뭐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뭐 공급망 관리라는 어떤 뭐 약자로 쓰이고 있고요.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회사의 어떤 생산이라든지 물류라든지 이 구매 전반적인 어떤 공급망을 관리하고 있는 직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재환 씨가 한번 읽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LG전자 SCM 직군. 물류 SCM에 대한 열정으로 자기 개발을 게을리하지 않는 외골수. 이마트 물류센터에서 3개월간 아르바이트를 하며 피킹과 분류 작업을 통해 현장 감각을 키웠습니다. 롯데백화점에서 5일간 추석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며 물품들을 지역별로 분류 및 포장하는 업무를 통해 로지스틱스를 피부로 느꼈습니다. 네, 이 글은 왜 잘 쓴 글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잘 쓴 부분과 약간 아쉬운 부분 두 가지가 좀 있는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회사에서는 현장 경험 있는 사람들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소한 아르바이트처럼 보이지만은 현장에서 일해봤다는 어떤 경험 자체는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 네.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면 또 이 SCM 직무 자체가 영어 능력이라든지 중국어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무역 관련된 지식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조화가 됐다면 더 좋은 글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약간의 좋은 점과 아쉬움이 섞여 있는 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네네네. 알겠습니다. LG전자의 물류를 관리하는 직군에 이제 지원하는 분의 글을 한번 봤는데요. 네. 이제 좀 다른 기업도 한번 또 알아볼까요? 네. 멘트 이번에 어떤 기업입니까? 이번에는 또 한번 또 롯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싶습니다. 아. 롯데면은 호텔부터 제과, 백화점까지 사업이 정말 다양한데요. 그쵸. 이 롯데호텔은 호텔 관련한 전공자라면 입사하고 싶은 회사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죠. 네, 지난 시간에 알려드렸던 취준생이 가장 입사하고 싶은 기업 10위 중에 여학생들이 많은 지지를 받은 곳이라고. 맞습니다. 네. 일단은 호텔 외에도 롯데 하면은 이제 백화점을 빼놓을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네. 우리나라 메인 백화점 중에 하나에 있고 네. 예. 롯데 백화점 입사하고 싶은 분들 정말 많을 겁니다. 네. 멘토님, 근데 롯데그룹 계열사의 자기소개서는 꼼꼼하게 적어서 내야 하는 자기소개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원 동기를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세요. 희망 직무 준비 과정과 본인의 강점과 약점을 실패 또는 성공 사례로 기술하세요 등 세세한 내용을 원하는 것으로 좀 유명한데요. 이 롯데그룹의 자기소개서 어떻게 작성하는지 좋을지 공략법 좀 알려주세요. 뭐 진짜 말 그대로 저 있는 그대로 뭐 작성해도 괜찮은데요. 네. 일단은 롯데그룹과 같이 어떤 소비재 기업들을 지원하다 보면은 특히 지원 동기 관련된 부분에서 좀 어떻게 쓰는 것보다 또 이런 건 절대 하지 말아야 된다면 한번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롯데백화점을 뭐 강팬이다. 항상 일주일에 한 번씩 롯데백화점에 가서 쇼핑을 하며 뭐뭐하며 이런 이야기들을 쓰시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아니면 뭐 롯데
항상 나는 과자를 먹으면 롯데 제과만 먹는다든지 항상 이런 식의 어떤 표현들 같은 것은 또 우리 소비재 기업에서도 좀 피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딱 이런 문구가 하나 보이게 되면은 바로 내 서류가 버려질 수 있다는 걸 한 번쯤은 꼭 우리가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자, 그렇다면 이제 예시를 통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읽어볼게요. 네. 롯데백화점 식품 영업관리 직무. 특별히 식품 분야 영업관리 담당자로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다. 5년 후에는 국내 명인들의 음식을 선보이고 싶습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유명한 음식 명인들의 코너를 만들어서 롯데백화점 식품 코너의 매력을 더 키우고 싶습니다. 이를 통해 롯데 VIP 고객들의 만족도를 극대화시키고 싶습니다. 10년 후에는 조직의 리더로서 시스템을 개선하고 부하 직원들이 신나게 일할 수 있도록 항상 뒤에서 서포트하는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네, 롯데 같은 경우에는 질문 중에 10년 동안의 회사 생활에 대한 뭐 시나리오를 작성을 해봐라 네. 라는 어떤 항목이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지금 작성된 지금 항목으로 보여지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이러한 항목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좀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은 이 사람이 해당 직무에 대해서 얼마나 잘 이해하고 맞는가를 좀 더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직무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게 되면 사실은 굉장히 애매한 문구들을 많이 씁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뭐 식품 분야 영업관리자가 되고 싶다는 어떤 이야기도 쓰고 있는데요. 근데 이런 친구들은 이게 정립이 잘 안 된 친구들은 그냥 영업관리에 대해서 그냥 약간 애매하게 예를 들면 회사 생활 적응을 잘하겠다. 뭐 후배 들어오게 되면 잘 챙겨주겠다. 뭐 나만의 뭐 업무 매뉴얼을 만들겠다. 약간 좀 목표점이 애매한 반면에 지금 이 지원자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하고자 하는 분야 좀 식품 영업 관리 분야에서도 식품 관련된 분야에서 일을 하고 싶고 또 식품 관련된 분야에서 또 단계별로 또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좀 더 명확하게 현실적으로 좀 작성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좀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직무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그렇죠. 말씀을 좀 네네네. 해주셨는데요. 네. 사실 현업에 있지 않는 한 백화점 산업의 현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이게 또 과거에 비해서는 확실히 요즘에 인터넷을 뒤져보게 되면은 굉장히 직무에 관련된 많은 자료들이 나와 있습니다. 네. 뭐 동영상도 나와 있고 사실 뭐 직업 방송만 보더라도 네. 다양한 또 자료들이 많이 나와 있기도 하고요.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현업자를 만나는 것인데요. 근데 주변 사람들 얘기하다 보면은 약간 아는 사람이 없다 해서 되게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필요하면 그 회사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망설이지 말고 네. 그 회사에 가서 뭐 정말 뭐 그 출퇴근할 때 필요한 사람 있으면 실제로 붙잡고 한번 좀 도와달라고 얘기하면서 좀 더 직무에 대한 이해를 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던 친구들이 있었고 그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합격으로 이어졌던 친구들도 굉장히 좀 많이 있었습니다. 아하, 네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그러면 어떤 기업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네, 아직도 좀 많은 기업들이 남았지만 네네. 시간 관계상 딱 한 군데만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어디요? 바로 그 기업은 포스코입니다. 포스코. 네네. 포스코. 포스코는 사실 이공계 학생들의 전문 분야라서 인문계 출신들은 사실 언감생심. 그렇죠. 어찌 내가 감히 거기에 맞아요.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입사하기 힘든 곳 중에 하나라고 들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요즘은 좀 많이 달라졌다면서요? 네, 옛날 좀 포스코 하게 되면 저희 때도 그렇고 굉장히 들어가기 힘든 회사. 포스코에 들어가면 가장 그렇죠. 뭐 성공했다, 굉장히 뭐 소위 가장 좋은 대학 그렇죠, 나온 그렇죠. 친구들이 뭐 네. 가는 회사이다라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최근 들어서 약간 열린 채용으로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린 채용으로 많이 바뀐 부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좀 학력에 대한 어떤 학교 이런 차별 같은 걸 많이 없애서 요즘 지방대 학생들도 많이 지금 채용이 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특히나 약간 제철 산업 쪽에 여성 인력들이 굉장히 부족한데 네. 여성 인력들도 굉장히 많이 학대하면서 좀 뽑고 있는 추세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제는 좀 자신감을 갖고 나도 포스코에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한번 지원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포스코는 자기소개서에도 이제 사전 과제라고 하는 것도 있고 이제 직무별 이슈를 함께 적어서 내야 된다고 들었는데요. 이렇게 까다롭게 좀 했는데도 인기가 있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요. 이 포스코가 취준생들에게 인기가 있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게 무엇인가요? 올 상반기 각 그룹 현직 임직원들이 직접 등록한 기업 리뷰 5,200여 건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포스코가 국내 10대 그룹 중 승진 기회, 가능성 부분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고요. 네네. 업무와 삶의 균형 부분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야, 그렇군요. 그
내가 잘한 만큼 좀 인정받을 수 있고 또 업무와 삶이 좀 굉장히 균형까지 이룰 수 있다. 이런 게 참 기가 막히네요. 네. 그야말로 이제 단일만 나는 회사가 아닐까 좀 싶은데 그래서 포스코가 인기가 많군요.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인기가 좋은 포스코 어떻게 공략하면 좋을지 멘토님 알려주세요. 네, 포스코는 좀 철강 산업으로 뭐 유명한 기업이지만은 건설 쪽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특히 뭐 플랜트 관련된 분야에서도 아주 좋은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 기업인데요. 네. 좀 포스코 건설을 좀 공략하기 위한 방안으로 저는 좀 인재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렇죠. 싶습니다. 인재상. 포스코 건설의 인재상은 뭐 세계인, 창조인, 실행인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땐 잘 활용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요즘에 건설업이 굉장히 어렵죠. 네. 그러다 보니까는 좀 창의적인 어떤 인재,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항상 네. 창의적으로 혁신적인 어떤 사고를 하는 사람들을 선호한다는 걸 한 번쯤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네. 그다음에 또 이게 국내 사업장이 아닌 해외 사업장에서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또 글로벌적 역량을 가장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것과 그다음에 또 실행이라는 어떤 관점에서 관련된 자기 분야에서 꾸준하게 자기 개발을 하고 그런 것을 좀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실행력을 어떤 갖춘 사람 이러한 측면들을 좀 더 강조해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신다면 네. 좀 더 좋은 어떤 그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네네. 그렇다면 잘 쓴 예시문으로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제가 좀 준비한 내용은 포스코 네. 건설의 설계 직무에 도전한 분의 어떤 자기소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포스코 건설 설계 직군, 건축과 토목과 관련된 많은 전공 수업을 이수하였고 캐드 및 기타 필수 컴퓨터 관련 프로그램은 필수라 생각되어 프로그램을 꾸준히 공부해왔습니다. 둘째, 누구와도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역량입니다. 의무 경찰에 지원하여 공무원 보조 업무를 수행하면서 조금은 거친 사람들과도 소통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셋째, 누구보다 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습니다. 여러 공사 현장 및 건축물을 방문하며 꿈을 키워왔습니다. 부산 해운대 아이파크, 제2롯데월드 공사 현장, 부산 북한대교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설명도 들어보면서 누구보다 현장을 잘 파악하고 이해하는 설계사로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현재 지원자는 크게 3가지 포인트를 좀 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어떤 전문 기술적인 부분에서 내가 어떻게 노력해 왔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강조한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또 우리가 업무를 하다 보면은 당연히 혼자 일할 수는 없겠죠.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도 두 번째 좀 강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도 어떤 공사 현장을 방문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소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또 이게 남다른 어떤 열정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인사 담당자 눈에는 좀 더 이 사람들이 우리 회사에 입사하고 싶던 어떤 의지를 잘 보여주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의 취업 전략, 자기소개서 전략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정말 많은 조언들을 해주셨는데요. 그러게요. 마지막으로 정리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네, 그 자기소개 작성할 때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좀 5가지 정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는 네.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어떤 기업과 직무에 대한 이해가 필수입니다. 여기서부터 엉켜지게 되면은 네. 내가 쓰는 글도 약간 초점에 뭔가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직무와 기업에 대한 이해를 철저하게 좀 더 하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가 그 직무를 이해하고 있다면 그 직무에 대한 최소한의 노력, 전문성에 대해서 한번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직무 교육을 받던지 아니면 독학을 통해서 무엇을 좀 배우던지 관련된 분야의 책을 읽는다든지 나름대로 노력했던 부분들을 좀 더 어필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네. 그다음에 또 세 번째로는 네. 직무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자소서가 많이 통과되고 싶다면 반드시 직무 경험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나는 이미 늦었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직무적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아르바이트든 인턴이든 열심히 현장에서 좀 일해보는 경험을 네. 쌓아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요즘에 기업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글로벌화되어 있습니다. 어디 해외에 국내보다 해외에서 훨씬 더 비중 있게 일하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또 내가 지원하는 회사와 기업 그 직무에 따라서는 외국어 역량을 좀 갖추었으면 좋겠다. 영어든 혹은 아니면 중국어 이러한 부분들을 잘 갖추었으면 좋겠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역시나 기본에 충실하자. 네. 앞전에서 한번 말씀드린 부분이 있지만은 우리가 글을 쓸 때에는 맞춤법, 띄어쓰기 이런 어떤 기본에 맞는 것부터 먼저 잘 해서 좀 불필요하게
그 감점받는 어떤 행위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우 멘토님 오늘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취준생이 취업 전쟁에서 살아남는 그날까지 취업을 부탁해는 계속됩니다. 취업을 부탁해.